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자꾸 떠오르네요. 행복할 때 불행이 찾아오고 불행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어요. 제가 11살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는 뱃일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뱃일을 나가셨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저희 집은 폭삭 가라앉게 되었고 아버지가 일을 나가지 못하시니 급한 대로 엄마가 가장이 되어 시장에 나가 이것저것 가져다 팔면서 장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장사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엄마는 매일같이 변변한 값 한 대 하나 없이 땅바닥에 앉아서 장사를 했고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며 넋두리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돈이 없어 생존 때문에 장사를 나갔던 거라 시장 관리인에게 허가받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장사를 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구석에서 몰래 장사를 했고 시장 관리자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며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장사를 해도 친정엄마의 수입은 많지 않았고 저희 식구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면 행복하다고 할 정도로 참 힘들게 살았죠. 저 또한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살다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게 되니 적응하기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원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런저런 꿈이 많았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취업이 목표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택하게 되었어요. 사실 나름 머리가 좋아 공부를 꽤 하는 편이었기에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부모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물론 저도 인문계 진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죠.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저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리고 상업고등학교로 나오더라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자격증을 전부 취득했어요. 그 덕분인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무사히 취직에 성공할 수 있었죠. 저는 취직한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나름 만족스러운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했었어요. 물론 풍족할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식사는 잘 챙겨 먹을 수 있었고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집에 빚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러던 중 회사 선배의 제안으로 소개팅을 대신 나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회사 선배가 나가려고 했던 자리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그 자리에 저를 대신 보냈던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나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나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은근히 공감대가 많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생각이 비슷했던 것인지 몇 번 더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는 몇 번 더 만나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아이도 낳고 함께 살고 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시댁에 허락받으러 갔을 때 시어머니 반대가 꽤 심했어요. 아무래도 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댁에 비해 친정은 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에 비해 저의 직업이나 학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저와 끝까지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몇 달 뒤 결국 허락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조건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결혼 이후에는 친정의 용돈을 얼마 이상 드리면 안 된다거나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죠. 그때는 시어머니의 조건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고 무엇보다 제시하신 조건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저의 인생이 우선이니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따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조건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했던 것이었죠. 사실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를 맞추기는 힘들었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미혼이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서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2년 만에 쌍둥이라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너무 행복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친정 부모님께서도 어떻게 쌍둥이를 가졌냐며 너무 좋아하셨죠.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저는 딸과 아들을 동시에 얻게 되었고 육아를 하기 위해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게 되었어요. 사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편이었기에 마음 같아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완벽하게 육아를 해내고 싶었죠. 그러나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 한 번에 생겼고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못 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친정 부모님은 손주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서 출퇴근 시간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결국 남편보다 월급이 적었던 제가 사직서를 내는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약 5년간 전업주부로 쌍둥이 육아와 살림만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로서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았죠.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5살이 되는 순간에 저는 남편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아이들이 5살이면 충분히 어린이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남편도 일을 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딱히 반대는 하지 않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허락을 받은 후 곧바로 회사 취직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었죠. 면접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르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름 있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둘이나 낳아 주부로 5년간 경력 단절의 상태에 있었잖아요. 면접 기회가 생겨 찾아가도 심사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죠. 그래서 결국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포기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남편은 일을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한 상태였고 저희 쌍둥이들에게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확인하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택배 아르바이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공고문을 확인해 보니까 여자도 가능하다고 하고 업무 시간 조율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급여도 꽤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연락을 해보았죠. 아무래도 힘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서
채용을 해줄까 싶기는 했었지만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고 곧바로 업무에 투입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택배들을 들어서 옮겨야 하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좋아진 건지 택배 일이 할 만했어요. 그래서인지 택배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남는 시간에 일을 하나 더 할 수 있겠다 싶어 배달 아르바이트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육아를 겸비하면서 2가지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벌고 열심히 살아야 쌍둥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뛰고 또 뛰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택배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창피하고 싫었나 봐요. 택배와 배달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더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파티를 하기 위해 쌍둥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었어요. 부엌에서 이것저것 음식들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기분 나쁜 말들을 쏟아냈죠. 아,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대한민국의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기껏 고른 게 배달이랑 택배 일이야. 어머니, 택배랑 배달 일이 어때서요? 애들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잖아요. 에휴, 상업고등학교 나왔다더니 생각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네. 아, 조금 있으면 애들 학교도 들어가야 할 텐데 애 엄마가 택배랑 배달 일 한다고 하면 퍽이나 좋겠다. 다른 애 엄마들은 삐까뻔쩍한 직업 가지고 있을 텐데 차라리 네가 전업주부로 있는 게 애들한테는 100배 1000배 낫다. 어머니, 윤수 씨도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일해서 보탬이 되는 게 훨씬 낫죠. 차라리 제가 조금 더 벌어서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 애 엄마들은 학력에 직업도 좋고 몸매 관리에 애들까지 완벽하게 키운다더만. 너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냐? 엄마가 택배랑 배달 일 한다고 하면 다른 애들 앞에서 우리 귀한 손주들이 쪽팔려서 길을 제대로 펴고 살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무시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친정부모가 잘 살기를 해. 네가 애들을 제대로 키우기를 해. 그나마 결혼 전에는 회사라도 다닌다고 해서 큰 마음 먹고 허락했더니 이제는 아주 천한 직업들만 골라서 돈을 벌어온다니. 내가 아주 속이 터져 못 살겠다. 역시 천한 피는 어디 안 가나 봐.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무시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큰 소리를 듣고 들어온 남편은 세상 귀찮다는 표정을 하고 건성으로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죠. 아유, 엄마, 이제 그만해. 이렇게 좋은 날 집안에서 큰 소리 나면 기분 안 좋잖아. 애 엄마가 눈물바람인 걸 애들이 보면 정서에 안 좋다니까. 애들 보기 전에 일절만 해요. 에휴, 속 터져, 속 터져. 당신도 눈물 그만 흘리고 얼른 밥이나 차려. 집에서 제대로 하는 일도 없는데 밥이라도 잘해야 칭찬 한마디라도 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관리라는 것 좀 해봐라. 엄마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다른 여자들 관리받고 좋은 직업 가져 돈도 많이 벌어오더만 너는 고작 한다는 게 택배랑 배달 일이냐? 당신까지 왜 그래? 뭘 왜 그래요? 요즘 세상에 관리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너랑 같이 다니면 쪽팔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똑같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원래 트집 잡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서운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다 남편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후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처럼 점점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몰라도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80도 돌변하니까 같이 사는 게 괴로울 정도로 정말 힘들었죠.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짓이 완전 판박이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 친구 부부와 함께 캠핑을 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남편 친구 부부와는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내서 자주 만나서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곤 해요. 아무래도 자주 보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남편은 최소한 친구들 앞에서는 저를 무시하거나 힘들게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캠핑을 갔던 날은 달랐어요. 캠핑을 가기 전부터 자꾸만 말을 비꼬거나 화를 내더군요. 아, 너 때문에 약속 시간 늦었잖아. 애들 챙겨서 차 태우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시간도 못 지키게 만들어. 하여튼 제대로 하는 게 없네. 많이 늦은 것도 아니고 10분 정도는 늦을 수 있지 뭘 그래. 그리고 내가 어제 일하면서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손목이 아프다고 했잖아. 애들 안아서 들어올리는 것도 힘든데 당신이 좀 도와주지 그랬어. 미쳤냐? 내가 그걸 왜 도와줘? 애들 챙기는 건 여자 일이잖아. 그리고 그 일 같지도 않은 택배 일하면서 너는 참 핑계도 많다. 너 때문에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뭐라고? 당신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애들 키우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움이 되려고 택배 일하는 거잖아. 하여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너는 우리 쌍둥이들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니네 엄마 뭐 하시니? 라고 물으면 택배랑 배달 일해요 라고 하면 참 자랑스럽겠다. 남편이 비꼬면서 하는 말에 화도 나고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뒤에 쌍둥이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애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고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은 캠핑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음에도 계속해서 저를 깎아내리고 친구 와이프와 비교를 하더군요. 야, 너는 효진이 보고도 생각이 없냐? 쟤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다고 하더라. 나이도 똑같은데 너는 택배 일이나 하고 앉아있는 게 말이 되냐? 아이, 너는 왜 네 와이프 모아내줘? 효진이도 팀장으로 있기는 해도 많이 벌어오는 거 아니야. 조그만 회사 다니는데 뭘 그래. 에휴,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엄마가 택배 일한다고 하면 나중에 애들이 얼마나 창피할 거야. 너한테만 하는 얘기지만 그동안 나도 쪽팔려서 사람들한테 우리 와이프 택배 일한다고 얘기도 못했어. 각자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지. 재수 씨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구만. 요즘 전업주부 많다는데 나가서 같이 돈 벌어다 주면 너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보기 좋아? 그리고 내가 왜 고마워해야 해? 애들 낳고 살찌고 그깟 택배 일하면서 맨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골치 아파 죽겠다 요즘. 차라리 학벌 좋아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이라도 하면 좋은데 여상 나온 데다가 나이 먹어 어디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더라. 그래서 이 사람 결국 택배 일 시작한 거야.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요즘 살림도 제대로 안 하는 데다가 뻑하면 친정에 돈 가져다 바치고 내가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니, 당신 왜 그래? 왜 당신 친구 앞에서 사람 면박을 주고 그러냐고. 그리고 나 택배랑 배달일 시작하면서 친정에는 내가 번 돈으로 가져다 드렸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당신이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 않아? 자꾸 그럴 거면 일 관두고 전업주부 할 테니까 생활비랑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당신이 다 벌어와. 저는 참다가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남편이 제가 택배를 관두고 전업주부 일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관두라고 했냐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결국 저희 가족은 그날 캠핑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와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또 무슨 트집을 잡고 괴롭히려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 전화인데 무시할 수가 없어 전화를 받아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얘기를 꺼냈어요. 얘, 너 오늘 쉬는 날이라고 했지? 네, 어머니. 나 오늘 피부 관리 받으러 가야 하는데 밖에 비가 와서 그런가 택시가 안 잡힌다. 네? 그럼 제가 콜택시 한번 알아볼게요, 어머니. 뭐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니? 지금 택시가 안 잡히신다면서요. 택시가 안 잡히는데 굳이 너한테 전화했겠냐?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원. 네가 와서 운전 좀 해라. 너 택배 일하니까 운전 하나는 잘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요즘 무리를 좀 했는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제가 바로 콜택시 알아볼 테니까 그거 타고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얘가 아주 시애미를 물러보는구나. 너 당장 안 올 거면 네 친정부모한테 들어간 돈 당장 내 앞에 가져와라.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운전기사 노릇을 하러 시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 기사 노릇을 하기 싫었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었는데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쌍둥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친정엄마의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갑자기 심장병이 급성으로 와서 급히 수술에 들어가야 했고 당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전업주부로 있던 저는 높은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치료비를 당장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 의사 선생님들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엄마가 위험하니 빨리 수술 결정을 하라고 하셨고 일단 엄마를 살리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할아버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으신 건물을 2개나 가지고 있었고 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목돈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 엄마 수술비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부탁을 드렸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왜 도와줘야 하냐면서 펄쩍 뛰셨죠. 하지만 남편까지 합세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결국 나중에 몇 배로 갚으라면서 수술비에 병원비까지 모두 도와주셨어요.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다행히 저희 친정엄마는 건강을 회복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그때 일을 빌미로 어떻게든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죠. 물론 시어머니께서 도움 주신 수술비는 다달이 갚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만약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거나 싫다고 하면 그 큰 돈을 당장 갚으라고 난리를 치셨고요. 당장 그 돈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냥 갚아버리면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리 싫어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잡혀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운전기사 노릇을 하라고 연락이 왔던 그날도 저는 결국 피부관리샵에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전날에 제가 택배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정말 움직이기도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당장 오라면서 피부관리 예약 시간이 늦었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힘들게 몸을 일으켜 겨우겨우 시댁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예, 너는 애가 그렇게 굼떠서 어떻게 하냐? 네가 늦게 와서 피부관리 예약 시간에 못 맞추겠다. 어머니, 최대한 빨리 온 거예요. 지금 비가 와서 차가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고 했을 때 바로 달려왔으면 되잖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움직여. 시어머니는 차에 타자마자 저에게 늦게 왔다면서 큰 소리를 냈어요. 그것도 모자라 피부관리샵으로 이동하는 내내 빨리 가라며 뒷좌석에서 운전석을 발로 치고 난리를 쳤죠.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무하다 싶었고 점점 머리 끝까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괜히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싸우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최대한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점점 더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시간 없다고. 신호 하나하나 다 기다려주면 예약 시간 안에 도착 못하잖아. 그 피부관리샵 예약하기도 힘들고 예약 시간에 늦으면 관리도 못 받는다고. 만약 피부샵 예약 늦으면 네가 예약금이랑 관리 비용 모두 다 물어내라. 알았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아프다는 사람 불러내서 운전기사 노릇 시키셨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기라도 하던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뭐라고? 이 애가 못 배운 티 팍팍 내고 앉아있네. 못 배운 티요? 저 가난하게 자랐어도 부모님께서 가정교육 하나는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피부관리샵은 어머니 사정으로 늦으신 건데 그걸 제가 왜 물어내요? 이 애가 진짜 미쳤나? 어디 며느리가 시애미 앞에서 큰 소리를 내?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도 사람인데 할 말 있으면 해야죠. 저도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니까 저도 열이 받아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려고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 멀리 뒤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는 소리가 들렸고 당연히 저는 응급환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려고 운전대를 틀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운전대를 틀고 난리야? 어머니, 뒤에서 비켜달라고 사이렌 계속 울리고 있잖아요. 저기에 응급환자가 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비켜줘야죠. 저거 다 거짓말이야. 119도 아니고 사설 구급차는 아픈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돈 내고 급한 사람들이 타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비켜줘? 사설 구급차도 아픈 사람들 태워서 병원까지 가는 건데 혹시 응급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켜주는 게 예의이고 당연한 일이죠. 야, 저 사설 구급차에 응급환자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그래도 내가 피부관리샵 예약 시간 간당간당하다고 했잖아. 늦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설 응급차도 응급환자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계속 사이렌 울리면서 비켜달라고 손짓하잖아요. 그럼 옆으로 비켜줘야죠. 그냥 응급차 보내기 전에 네가 먼저 움직이면 되잖아. 그리고 사설 응급차는 응급환자 거의 안 타고 가. 분명히 돈 써서 급하게 움직이려는 사람이 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응급차 비켜주지 말고 그대로 직진해. 차 문을 열어서 두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시간 오래 안 걸리는데 잠깐 비켜줄 수도 있잖아요. 너 내 말 거역하면 알아서 해. 안 그래도 니년 때문에 피부샵 늦었는데 구급차 제대로 맞고 운전해. 안 그러면 내가 니네 엄마한테 찾아가서 수술비랑 치료비 당장 내놓으라고 할 거야.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사설 구급차는 크락션을 누르면서 응급환자가 타고 있으니 빨리 비켜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설 구급차가 앞질러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응급환자가 타고 있으니 비켜달라고 다급하게 빵빵거리는데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심보인 건지 본인이 이렇게 해야 사설 구급차 직원들을 참교육 시켜줄 수 있다면서 끝까지 막으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제가 사설 구급차를 보내주려고 조금 틈을 주자 못 믿었는지 시어머니는 아예 뒷좌석에서 넘어와 보조석에 앉아 핸들을 본인이 조종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저는 당혹스러움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비켜주지 말라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야말로 멘붕 상태의 아수라장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응급환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돈 때문에 이런 위험 행동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핸들을 잡고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를 밀쳐버리고 곧바로 사설 구급차를 먼저 보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의 행동에 열이 받아 머리를 툭툭 치며 있는 대로 성질을 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행동은 끝난 게 아니었죠. 갑자기 저에게 당장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가 흥분한 상태에서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버티고 안 내리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저의 머리채까지 잡아당겼고 끝내 저를 보조석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운전석에 앉아서 갑자기 구급차 뒤를 쫓아가더군요. 그 순간 보조석에 앉은 저는 큰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설 구급차를 따라잡아야 한다면서 신호 위반에 속도 위반까지 하며 굉장히 험하게 운전을 했거든요. 게다가 운전을 하면서도 분명히 저 사설 구급차 안에 응급 환자가 안 타고 있을 거라면서 두고 보라고 저걸 끝까지 따라가서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끝까지 쫓아간 사설 구급차는 정말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었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더군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사설 구급차 직원들은 환자를 응급실 안으로 옮기려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환자 없이 침대만 옮기려고 하거나 차를 정리하며 꾀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환자가 있는지 없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붙잡고 있는 제 손을 뿌리치고 사설 구급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한숨을 깊게 쉬면서 급하게 따라갔죠. 시어머니가 또 난동을 부리거나 하면 큰일이 나기 전에 옆에서 뜯어 말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사설 구급차에 실려있는 환자의 얼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오열을 하며 쓰러져 버렸어요. 저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갔고 곧이어 차에 실려온 환자의 얼굴을 확인하게 됐어요. 저도 환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죠. 왜냐하면 그 사설 구급차에 실려있는 환자는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사설 구급차 직원들은 시어머니와 저의 모습을 보면서 환자와 관계가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사설 구급차 직원들의 이야기에 실려온 사람이 남편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설 구급차 직원들은 저와 시어머니에게 상황이 급박하니까 일단 응급실로 같이 들어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게 되었죠. 남편은 회사에서 뇌졸중 증상이 와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같이 근무하시던 직원분이 쓰러진 남편을 발견했고 급하게 주변에 위치한 사설 구급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했죠. 사설 구급차 직원들은 위급한 남편을 태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지만 어떤 차가 계속 사설 구급차 앞을 막아섰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서 응급실에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응급실에 실려온 남편 상태를 살피시던 의사 선생님께서도 골든타임을 지나지 않고 도착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죠. 다행히 뇌졸중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나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사설 구급차 앞을 계속 막아서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친 남편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침대 생활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자식을 망쳤다면서 그때 구급차 앞을 막아서지 않고 보내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며 후회를 많이 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계속 눈물바람이었고 남편도 갑자기 회사도 관두게 되고 침대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많이 괴로워했죠. 사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쓰러진 남편이 조금은 불쌍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구박하고 면박을 준 남편의 뒤치다꺼리는 하고 싶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신혼 때 2년 정도 빼고 남편은 항상 저를 구박하고 심하게 대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쌍둥이들 데리고 집을 나와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애들 때문에 시도도 못했지만요. 그러나 항상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남편과 이혼하고 갈라질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고 남편이 가장 노릇을 못할 테니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2년 끊자고 요구를 했죠. 그러자 옆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쌍둥이들은 어쩌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냐고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차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데 애들 핑계는 왜 대냐면서 만약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소송까지 할 거라고 통보를 했죠.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놈 간호할 생각도 없고 관심을 가지고 싶지도 않으니 시어머니에게 직접 보살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울며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죠. 얘 정윤아, 내가 이 나이에 다 늙어서 혼자 어떻게 아들 병간호를 하니? 둘이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네 엄마 수술비 협박도 그만할게. 아니, 남은 수술비는 주지 않아도 된다. 그 돈은 제가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고 위자료 받으면 바로 드릴 거예요, 어차피. 그 돈 안 갖고 이혼 안 하느니 그 돈 갖고 이혼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저 이혼할 거예요. 내가 늙은 몸으로 우리 아들 간호를 하기에 막막해서 그래.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와이프가 되어서 이혼 소리를 함부로 하면 어떡해? 제가 이혼 소리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저 사람이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데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서 이혼만 하지 말아줘. 아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저한테 못된 소리만 꺼내는 남편 놈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며느라가 그럼 이 늙은이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하고 병간호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네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 너한테 넘겨주마. 어머니가 지금은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저것 해준다고 해도 언제 또 180도 돌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니가 주신다고 안 해도 재산 분할이랑 양육비 같이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낼 거니까 굳이 이것저것 주면서 회유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윤아, 우리 며느리 너 착하잖아.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서 이혼만 하지 말아줘.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일지 않는데. 어머니, 원래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약 평소에 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줬다면 저도 당연히 이 사람 병간호를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어머니랑 이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제가 나서서 간호를 하나요? 병간호 못하겠으면 그냥 시설 보내면 되겠네요.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을 나와버렸어요.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병간호를 다 떠맡아야 할 것 같으니까 저를 믿고 의지한다느니 건물을 넘겨주겠다느니 이런 제안을 하며 간사하고 얄밉게 굴더군요. 하지만 이미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아 소송을 걸었죠. 사실 그동안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많지는 않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퍼붓는 폭언을 녹음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빨리 쓰일 줄은 몰랐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와 보니 재판에서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죠.
덕분에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 재산 분할로 집과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누워있는 전 남편 대신에 아이들은 당연히 제가 키우게 되었고 양육비도 매달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전 남편과 이혼을 했음에도 이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서 힘들어 죽겠다며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싸우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 그냥 조용히 설득해서 돌려보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에서 물렁하게 행동하면 이전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할 것 같았죠.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정윤아, 네 남편 어쩌니? 나는 나이가 들어 도저히 병간호를 못하겠는데. 그걸 왜 이혼한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알아서 해결하셔야죠. 정윤아, 우리 사이에 모르는 척하지 말고 조금만 도와줘라. 네 남편은 계속 누워있는데 병간호의 양육비까지 내가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다. 어머니가 지금 병간호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병간호를 얼마나 하셨다고 자꾸 우는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꼴 안 당하고 싶으셨으면 평소에 저한테 잘 하셨어야죠. 자꾸 여기 와서 우는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금묵자학이라고 못된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똑같이 물든다고 했으니 앞으로 저는 절대 그 집구석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알아서 잘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라고 하시고요. 안 보내시면 저 또 다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울며불며 힘들다고 매달리는 이전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빌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건지 이날 이후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죠. 덕분에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저희 쌍둥이들은 아빠 없는 삶에 점차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전 남편이 침대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고 시어머니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니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엄마를 잘못 만난 것은 본인의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이혼까지 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에게 한 짓들이 있으니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이고요. 앞으로 그 둘이 본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후회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